추천인의 글 김경일 인지심리학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한결같이 증명해왔던 사실 중 하나로 바로 인간은 참으로 끈질기게 미래를 과소 추정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나이 들어갈수록 그 어리석음은 점점 더 커지고 고집스러워진다. 그런데 아주 가끔씩 미래를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보다도 더 크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한다. 나머지 인류들은 시대가 한참 흐른 후에야 그들이 세상을 바꿨음을 깨닫는다. 때로는 천재로, 때로는 성각자로 부르며 말이다. 500년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50년 전 스티브 잡스도 그랬다. 처음엔 그들 모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를 상상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또 다른 다빈치를 보고 있는지 모른다. 바로 일론 머스크다. 그가 그리는 미래는 늘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 월터 아이작슨이 오랜 시간 공들여 쓴 이 책에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잠재력을 다시 깨우는 절호의 기회들이 곳곳에 무수히 숨어 있다. 이 책을 통해 일론 머스크가 상상하는 미래를 엿보길 바란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테슬라는 시장을 압도한다. 테슬라는 글로벌 자동차 매출액 15위 수준인데 1위 도요타의 3배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기록 중이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탑10 자동차 기업의 시가총액을 더한 것보다 크다. 자동차 기업들이 현재를 달릴 때 테슬라는 미래를 달린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통해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의 경영자적 마인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영자라기보다 모험가에 가깝다. 그가 뛰어들면 산업 지형이 변한다. 일론 머스크는 일반적인 사업가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톡톡 튀고 가슴 설레는 영감을 바탕으로 사업을 차리는 혁신적인 천재임은 틀림없지만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모범적인 사업가라고 말하기엔 어렵다. 일론 머스크에게 돈이란 그저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매일 그의 트윗에 따라 주가가 오르내린다. 전 세계인이 그의 행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생각 속에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래의 지속 가능성에 투자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생각을 전개한다. 이 책은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를 보여준다. 데니스 홍, 로봇과학자, 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구하고 있기에 나는 꽤 가까운 곳에서 일론을 관찰하고 그와 직접 소통해왔다. 책에는 내가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도 나온다. 내가 아는 일론은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꿈을 꾸고 엄청난 추진력으로 일을 밀어붙이는 사람이다. 월터 아이작슨은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일론을 관찰하고 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상세하고 생생하게 들려준다. 그가 하는 일이 자신의 진정한 믿음인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는 이 세상과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 대단한 혁신가임에는 틀림없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그들만의 뭔가가 분명히 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세기의 혁신가 일론의 전기를 읽으며
나 또한 설레는 마음으로 지구의 미래를 상상해 보게 되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매체들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이야기들과는 달리 일론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전하는 이 책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신재용,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일론 머스크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세상을 바꾸는 탁월한 경영자? 허황된 꿈을 꾸는 사기꾼, 몽상가, 허풍쟁이? 독선적이고 변덕스럽고 각종 기행으로 파문을 일으켜 1년 동안 회사 주가를 65%나 떨어뜨린 최악의 CEO? 사람들이 머스크를 보는 시각은 이렇듯 다양하다.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테슬라 주식에 투자한 우리나라 서학개미, 일명 테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애증의 인물.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진정한 그를 알지 못하는 셀럽 중의 셀럽. 세계 최고의 혁신기업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 한때 몽상가와 사기꾼 취급을 받던 머스크는 어떻게 미래의 설계자라 불리며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왜 최근 엄청난 돌출 행동과 발언으로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비판을 한몸에 받게 된 걸까? 그 답이 머스크 공식 전기인 이 책에 있다. 세심한 디테일과 전개, 빨려 들어가는 문체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면서 복잡하고 논쟁적인 인물을 일화 중심의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종합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책이기에 그의 전면모를 알고 싶은 모든 분들께 자신 있게 일독을 권한다. 프롤로그, 장대한 퀘스트의 시작. 생존 캠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 일론 머스크는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12살이 되던 해 머스크는 벨트스쿨이라는 야생 생존 캠프에 보내졌다. 그곳에 대해 그는 소설 파리대왕에 나오는 것과 유사한 환경에서 예비군들로 구성된 중군사 조직이 운영하던 캠프라고 보면 됩니다. 라고 말한다.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에게는 각각 소량의 음식과 물이 배급되었고 서로 싸워서 배고픔을 빼앗는 게 허용되었다. 아니, 사실상 장려되었다. 머스크의 남동생 킴벌 또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덕목으로 통하는 곳이었다고 말한다. 그곳에서 덩치 큰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의 얼굴을 가격하면 쉽게 배고픔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빠르게 습득했다. 당시 체구가 작은 데다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던 머스크는 2차례나 두들겨 맞았다. 캠프를 나올 때에는 체중이 4.5kg이나 축났을 정도다. 캠프의 첫 주 마지막 날에 소년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를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너무도 미친 소리라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지요. 머스크의 회상이다. 그 캠프에서는 몇 년마다 참가 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캠프의 지도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일종의 경고처럼 이용하곤 했다. 작년에 죽은 그 바보 멍청이처럼 굴지 말거라. 나약한 멍청이처럼 굴면 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16번째 생일을 앞두고 머스크는 다시 한번 벨트스쿨에 참가했다. 이전과는 달리 체격이 훨씬 커져 곰 같은 몸집에 키가 183cm나 되었고 유도까지 배워둔 상태였다. 덕분에 벨트스쿨도 전처럼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무렵엔 알고 있었지요. 누구라도 나를 괴롭히면 코를 세게 한 방 때려주면 다시는 괴롭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흠씬 두들겨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코만 한 방 제대로 갈겨주면 다시 내게 찝적대는 일은 없었죠. 1980년대의 남아공은 기관총 난사나 칼부림 사건이 빈번하던 폭력적인 사회였다. 일론과 킴벌이 바나푸르트 에이트 음악 콘서트에 가던 도중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형제가 해당 지역의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머리에 칼이 꽂힌 채 사람이 죽어 있었고 플랫폼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다. 피를 밟지 않고는 플랫폼을 벗어날 수 없었고 저녁 내내 두 사람이 걸을 때마다 피 묻은 운동화 밑창에서 끈적거리는 소리가 났다. 머스크 가족은 집 앞을 뛰어가는 사람은 누구든 공격하도록 훈련받은 독일산 세퍼트를 길렀다. 일론이 6살이던 어느 날, 집 앞 진입로를 뛰어내려가자 그가 가장 좋아하던 그 개가 뒤따라 달려와 그의 등을 크게 물어뜯었다.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상처난 등의 봉합수술을 준비할 때 일론은 그 개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때까지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버텼다. 죽이지 않을 거죠? 그렇죠? 일론은 묻고 또 물었다. 관계자들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머스크는 말을 멈추고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도 그 개를 총으로 쏴 죽여버렸죠. 머스크가 어린 시절 겪은 가장 혹독한 사건은 학교에서 발생했다. 저학년 시절 그는 반에서 가장 어린 데다가 체격이 가장 작았으며 눈치도 없는 편이었다. 당연히 공감 능력이 떨어졌던 그는 주변의 환심을 사려는 욕구도 본능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걸핏하면 못된 친구들에게 얼굴을 맞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 주먹으로 코를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머스크의 말이다. 어느 날 아침 조회 시간에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한 학생이 그와 부딪혔다. 일론은 그를 밀쳤고 험한 말이 오갔다. 그 소년과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일론을 찾아다녔고 샌드위치를 먹고 있던 일론을 발견했다. 그들은 뒤에서 접근해서 일론의 머리를 발로 찼고 비틀거리는 그를 계단 아래로 밀쳤다. 그러고는 형한테 올라타서 주먹으로 두들겨 패고 발로 머리를 찼어요. 당시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본 킴벌의 말이다. 놈들이 물러났을 때 형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눈 주변이 얼마나 부어올랐던지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일론은 병원에 실려갔고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머스크는 여전히 코 내부의 조직을 고정시키기 위해 교정수술을 받곤 했다. 그러나 그런 상처도 그가 아버지한테 받은 정서적 학대에 비하면 사소한 수준이었다. 오늘날까지도 일론을 괴롭히고 있는 그의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엔지니어이자 불안당, 카리스마 넘치는 몽상가였다. 학교에서 그 싸움이 있은 후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묵사발낸 소년의 편을 들었다. 그 이유를 묻자 에롤은 이렇게 답했다. 그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자살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애한테 일론이 바보라고 한 거예요. 일론은 어렸을 때 아무한테나 바보라고 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비난할 수 있었겠어요?
일론이 퇴원해서 집에 오자 아버지는 그를 질책했다. 거의 1시간을 세워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멍청이에다가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더군요. 일론의 회상이다. 그 장황한 비난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킴벌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 최악의 기억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미친 듯이 분통을 터뜨렸어요. 종종 그러긴 했지만 그날은 유독 심했죠. 다친 아들에 대한 연민이나 안타까움 같은 건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일론과 킴벌은 일론이 먼저 폭행을 유발했다는 아버지의 주장은 맥락에도 맞지 않으며 그 가해자는 결국 그 일로 소년원에 가게 되었다고 말한다. 형제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변덕스러운 이야기꾼이라서 때로는 계산적으로 또 때로는 망상에 빠져 상상을 잔뜩 가미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극단적인 양면성을 지녔다고 말한다. 한순간 다정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일순간 돌변해서 1시간 넘게 가차없이 폭언을 퍼붓곤 했다는 것이다. 그의 장광설은 매번 일론이 얼마나 한심한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곤 했다. 일론은 늘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서는 아버지의 비난을 감내해야 했다. 한마디로 정신적 고문이었죠. 일론은 이렇게 말하고는 꽤 오랜 시간 침묵하다가 목매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버지는 무엇이든 끔찍하게 만들어버리는 법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에롤 머스크는 내가 처음 전화했을 때 거의 3시간 동안이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정기적으로 나에게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해오고 있다. 그는 자신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열심히 설명하면서 자신이 아이들에게 해주었던 멋진 것들의 사진을 보내왔다. 적어도 자신의 사업이 잘 되던 시절에는 그랬다는 것이다. 그는 한때 롤스로이스를 굴렸고 아이들과 함께 황야의 오두막을 지었으며 잠비아의 한 광산 주인으로부터 에메랄드 원석을 받기도 했다. 그 사업이 망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아이들을 신체적, 감정적으로 강인하게 키우기 위해 아주 엄하게 대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아이들이 나를 통해 겪었던 것에 비하면 벨트스쿨 캠프는 시시한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는 당시 남아공 사람들에서는 폭력이 그저 학습 경험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2명이 한 사람을 양옆에서 붙들고 다른 한 명은 통나무 같은 걸로 잡혀있는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고요. 신입생이나 전학생은 등교 첫날 학교에서 소위 싸움장이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한판 붙도록 강요되곤 했지요. 그는 자신이 가정에서 극도로 가혹한 뒷골목식 독재를 행사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인정했다. 그러고는 애써 또 이렇게 덧붙였다. 일론도 나중에 이와 똑같은 가혹한 독재를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행사했죠.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다. 버락 오바마는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썼다. 예전에 누군가 말했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아버지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애쓰며 산다고. 어쩌면 나의 특정한 결함도 거기서 비롯된 것인지 모른다. 이 말은 오랜 세월 아버지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일론 머스크에도 해당이 될 것이다.
일론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버지를 멀리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론의 기분은 밝음과 어두움, 강렬함과 얼빠짐, 세심함과 무심함을 주기적으로 넘나들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악마 모드에 빠져들곤 했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폈지만 다른 측면들에서 그의 행동 방식은 끊임없이 억누를 필요가 있는 모종의 위험성을 내비쳤다. 일론의 어머니는 그것을 망령이라고 부르며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신화 중에서 가장 크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서사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스타워즈 유형의 영웅이 장대한 퀘스트를 수행하려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다스베이더가 물려준 악마를 몰아내고 포스의 어두운 면과 싸워야 하는 걸까? 남아공이라는 환경에서 일론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머스크의 첫 부인이자 그의 현존하는 10명의 자녀 중 5명을 낳은 저스틴의 말이다. 아버지가 매번 바보, 천치, 멍청이라고 부른다면 자신이 다루기 힘든 감정적 요소를 드러내게 만드는 내면의 어떤 것이든 차단하려는 게 유일한 반응 아니겠어요? 이 감정 차단 밸브는 그를 냉담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혁신가가 되는 데에도 일조했다. 저스틴은 일론은 두려움을 차단하는 법을 배웠어요. 두려움을 차단한 사람이라면 기쁨이나 연민 같은 감정도 차단해야 했겠죠? 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어린 시절에 얻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그는 만족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난 그저 그가 성공을 음미하거나 꽃길을 향유하는 법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라임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이자 머스크의 다른 세 자녀의 어머니인 클레어 부시의 말이다. 그는 어린 시절에 삶은 곧 고통이라는 데 길들여진 것 같아요. 머스크는 이에 동의한다.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의 인생에서 특히 지옥 같은 시기였던 2008년, 그러니까 스페이스 X 로켓의 처음 3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테슬라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던 당시 그는 한밤중에 몸부림을 치며 잠에서 깨어 그의 2번째 부인이 된 탈룰라 라일라에게 아버지가 예전에 입에 담던 끔찍한 말들을 토해내곤 했다. 전에도 그가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라일리의 말이다. 그런 말이 그가 살아가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이와 관련된 기억을 묻자 머스크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의 강철빛 눈동자 뒤로 사라지는 듯 보였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여전히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만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라고 라일리는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어린애 같은, 말하자면 발달이 멈춰버린 것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있는 거죠.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가. 이러한 자신의 내면 밖에서 머스크는 때때로 자신을 외계인처럼 보이게 만드는 아우라를 발달시켰다. 그가 화성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사명감은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간형 로봇 개발에 대한 열정은 마치 친족을 찾고자 하는 탐색으로 보일 정도다. 그가 어느 날 셔츠를 찢고 배꼽이 없는 배를 드러내며 이 행성 출신이 아님을 입증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충격에는 빠지지 않을 것도 같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그를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만들었다. 강인하지만 연약한 그 소녀는 결국 장대한 퀘스트에 착수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는 열정을 키워 자신의 괴팍함을 은폐했지만 괴팍함 또한 발달시키는 바람에 열정이 가려지기도 했다. 덩치는 큰데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몸을 움직이는데 약간 서툰 그는 무언가 할 일이 있는 곰처럼 성큼성큼 걷곤 했고 춤을 춰야 하는 자리에서는 로봇에게 배운 것 같은 지그춤을 추곤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다운 확신으로 인간의식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고 우주를 가늠하며 지구를 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파하곤 했다. 처음에 나는 그런 모든 것이 대부분 역할극이나 조직의 결속을 위한 격려성 연설 또는 한때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너무 많이 읽은 어른아이가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할 만한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더욱 빈번히 접하면서 점차 나는 그의 사명감이 그를 이끄는 원동력의 일부라고 믿게 되었다. 다른 기업가들이 세계관을 개발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우주관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물려받은 유산과 혈통은 그의 뇌 배선과 어우러져 때때로 그를 냉담하게도 충동적이게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리스크에 대한 극도로 높은 수준의 내성으로 이어졌다. 그는 리스크를 냉정하게 계산할 수도 있었고 열정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었다. 일론은 리스크 그 자체를 원합니다. 페이팔 초창기에 머스크의 파트너로 일했던 피터 틸은 말한다. 그는 리스크를 즐기는 듯합니다. 때로는 정말 리스크에 중독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머스크는 태풍이 몰려올 때 가장 강력한 생기를 느끼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다. 나는 폭풍을 위해 태어났어요. 그러니 고요함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죠.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한 말이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다. 그는 일과 연애, 양 측면에서 폭풍과 드라마를 끌어당기는 힘, 때로는 갈망을 발달시켰다. 그는 위기나 데드라인, 할 일의 폭증과 같은 상황에서 번성했다. 복잡하고 난해한 도전에 직면하면 그로 인한 긴장으로 종종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심지어 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그에게 활력도 불어넣었다. 형은 드라마를 끄는 자석과 같아요. 킴버리 말한다. 드라마가 그의 강박이자 삶의 주제입니다. 예전에 내가 스티브 잡스에 관해 취재하던 당시 그의 파트너였던 스티브 워즈니악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꼭 그렇게 비열하게, 꼭 그렇게 거칠고 잔인하게, 꼭 그렇게 매번 드라마틱하게 굴어야 했을까? 인터뷰 말미에 해당 질문과 관련해 본인은 어떻게 다른지를 묻자 워즈니악은 만약 자신이 애플을 경영했더라면 그보다는 좀 더 온화하게 처신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직원 모두를 가족처럼 대했을 것이고 직결로 해고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후 잠시 멈추었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만약
내가 애플을 경영했더라면 매킨토시 같은 것은 결코 만들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유사한 질문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가 괴팍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를 전기차의 미래로 그리고 화성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2022년 초 스페이스X에서 31차례나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테슬라의 자동차가 100만 대 가까이 팔렸으며 머스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등극한 기념비적인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으며 머스크는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충동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아무래도 사고방식을 위기 모드에서 다른 것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나에게 한 말이다. 대략 지난 14년 동안 위기 모드로 살아왔거든요. 아니, 거의 평생을 그랬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것은 새해 결심이라기보다는 아쉬움을 담은 말이었다. 그런 맹세를 했음에도 그는 세계 최상의 놀이터라 할 수 있는 트위터의 주식을 비밀리에 사들이고 있었다. 그해 4월, 그는 오라클의 설립자이자 자신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던 레리 앨리슨의 하와이 저택으로 은밀히 날아갔다. 그의 비공식 여자친구인 배우 나타샤 바셋도 동행했다. 당시 그는 트위터 이사회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상태였지만 하와이에서 주말을 보내면서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그의 타고난 천성은 완전한 통제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적대적 입찰을 통해 트위터를 완전히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후 그는 밴쿠버로 날아가 그라임스를 만났고 그곳에서 그녀와 함께 새벽 5시까지 새로 출시된 엘든 링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놀았다. 게임을 마친 후 그는 계획의 방아쇠를 당겨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인수 제안을 넣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는 공식 선언이었다. 지난 세월 어둠에 갇히거나 위협을 느낄 때마다 머스크에게는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괴롭힘 당하던 악몽이 되살아나곤 했다. 그런 그가 이제 놀이터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옵티머스의 탄생. 테슬라 2021년 8월. 친근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에 대한 머스크의 관심은 인공지능에 대해 그가 느끼던 매혹과 두려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누군가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AI를 만들 가능성을 우려해 그는 2014년에 오픈 AI를 출범시켰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와 신경망 훈련 슈퍼컴퓨터 도조, 인간과 기계 간의 매우 친밀한 공생관계를 구축하고자 뇌에 이식하는 뉴럴링크 칩 등 관련 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도 이에 기인한다. 안전한 AI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사람들 대부분은 특히 어릴 적 공상과학 소설을 즐겨 읽은 사람이라면 로봇은 인류 전반에 혹은 어떤 사람에게든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아시모프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시각적으로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즉 인간형 로봇을 떠올릴 것이다. 오픈 AI와 구글이 텍스트 기반의 챗봇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동안 머스크는 로봇과 자동차와 같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바퀴 달린 로봇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면 다리 달린 로봇도 만들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말했다. 2021년 초
머스크는 임원회의에서 테슬라가 로봇 제작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언급하기 시작했고, 한 번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설계한 인상적인 로봇의 동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 그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좋든 싫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며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봇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그의 흥분이 고조되었다. 그는 수석 디자이너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에게 강조하곤 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 자율주행차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론이 특정 주제를 반복해서 강조하면 우리는 바로 관련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폰 홀츠하우젠의 말이다. 그들은 사이버 트럭과 로보택시 모델이 전시되어 있던 로스앤젤레스의 테슬라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회의를 시작했다. 머스크는 다음과 같이 사양을 제시했다. 로봇이 사람을 해치려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172cm 정도의 키에 장난꾸러기 분위기를 풍기는 중성적인 외모를 갖춰야 한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테슬라 팀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였다. 머스크는 2021년 8월 19일 테슬라의 펠로알토 본사에서 AI 데이라는 행사를 개최해 이 로봇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AI 데이. AI 데이 이틀 전, 머스크는 보카치카에서 테슬라 팀과 화상으로 준비 회의를 가졌다. 그날 그의 일정은 스타쉽 발사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한 텍사스 어류 및 야생 동물 보호국가의 회의와 테슬라 재무회의, 솔라루프의 재정에 대한 논의, 향후의 민간인 발사에 대한 회의, 스타쉽 조립라인 시찰,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인터뷰, 브라이언 다우팀이 솔라루프를 설치하고 있던 규격형 주택 현장에 대한 두 번째 심야 방문 등으로 채워졌다. 자정을 넘긴 후 그는 비행기에 올라 펠로알토로 향했다. 마침내 비행기에서 휴식을 취하며 그가 말했다. 이 현안에서 저 현안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일을 처리하는 건 너무 지치는 일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많으니 어떻게 합니까? 다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 또 AI와 로봇의 세계로 뛰어들고 있을까? 레리 페이지처럼 사고하는 사람들이 걱정되기 때문이에요. 그가 말했다. 레리 페이지와 AI의 위험성에 대해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거의 대화도 나누지 않고 있죠. 새벽 4시에 도착한 그는 친구 집에서 몇 시간 잠을 잔 후 테슬라의 펠로알토 본사로 가서 로봇 발표를 준비하는 팀과 만났다. 계획은 한 여배우가 로봇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오르는 것이었다. 머스크는 흥분했다. 그녀에게 고개를 시키면 어떨까요? 그가 마치 몬티 파이튼의 총극이라도 찍는 것처럼 말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멋진 동작을 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탭댄스를 추는 것 같은 것? 그가 진지하게 말한 요점은 로봇이 위협적으로 보여서는 안 되고 재밌어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X가 회의실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파워팩이 정말 좋아요. 머스크가 말했다. 걸어다니며 보고 들으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는 셈이죠. 바로 그것이 목표였다. 인간을 보고 모방함으로써 학습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 말이다.
모자와 지팡이 춤에 대한 농담을 몇 번 더 나눈 후 머스크는 최종 사양을 세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시속 4마일이 아니라 5마일로 달릴 수 있게 하고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도 조금 더 높이자고요. 그가 말했다.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 너무 약해진 것 같네요. 엔지니어들이 배터리를 교대로 바꿔 끼는 방식으로 갈 계획이라고 말하자 머스크는 그 아이디어를 거부했다. 많은 바보들이 배터리 교체 방식을 채택했는데 그건 대개 배터리 자체가 형편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말했다. 초기에 다들 한 번씩 겪어본 바보짓이죠. 배터리를 교대로 바꿔 끼는 방법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팩을 더 크게 만들어서 한 번 충전으로 16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그는 회의실에 그대로 머물렀다. 스모 대결로 다친 목이 여전히 아팠던 터라 얼음 주머니를 머리 뒤에 대고 바닥에 누웠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관찰해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범용 로봇을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경제를 엄청난 수준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그가 말했다. 그렇게 되면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도 있겠죠. 일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 그리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광적으로 일하려고 할 것이다. 다음날 AI 데이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연습 세션을 지켜본 머스크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AI 데이 행사는 옵티머스를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동차 부문에서 이룬 진전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오토파일럿과 옵티머스 소프트웨어 팀을 이끄는 예민한 성격의 벨기에 출신 엔지니어 밀란 코박이 기술적인 측면에 치중된 슬라이드를 선보이는 동안 머스크는 계속 지루해요 라고 말했다. 멋지지 않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인재를 영입하려는 목적도 있는데 이 슬라이드를 보면 아무도 합류하고 싶지 않을 거요. 아직 머스크의 맹비난을 받아 넘기는 기술을 익히지 못한 코박은 사무실로 돌아와 사표를 썼고 그날 저녁으로 예정된 프리젠테이션 계획은 혼돈에 빠져들었다. 전투 경험이 많아 훨씬 더 노련한 상사인 라스 모라비와 피트 베넌이 현장을 떠나려는 코박을 막아섰다. 같이 슬라이드 살펴보고 조금 고쳐보도록 합시다. 모라비가 말했다. 코박은 위스키를 한잔 하고 싶다고 말했고 베넌은 오토파일럿 작업장에서 일하던 직원에게서 위스키 한 병을 구했다. 모라비와 위스키를 2잔씩 나눠 마신 후에야 코박은 진정되었다. 행사는 끝까지 치를 겁니다. 팀원들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코박이 말했다. 모라비와 베넌의 도움으로 코박은 슬라이드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새로운 멘트를 연습했다. 활을 사귀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일론에게 가져갔습니다. 코박의 말이다. 머스크는 슬라이드를 훑어보더니 말했다. 그래요. 좋아요. 코박은 머스크가 자신을 질책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 혼란으로 인해 그날 저녁 프리젠테이션은 1시간 정도 지연되었다. 행사는 그다지 세련된 인상을 주지 못했다. 16명의 발표자 모두 남성이었다. 여성은 로봇 분장을 한 여배우 한 명뿐이었고 그녀는 재미난 탭댄스 같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고 고개를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머스크는 약간 더듬거리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옵티머스를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계획 및 도조 슈퍼컴퓨터와 연결시킬 수 있었다. 그는 옵티머스가 코드로 지시받을 필요 없이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처럼 관찰을 통해 스스로 학습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의 경제는 물론이고 삶의 방식까지 혁신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도약 중 일부는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인간과 기계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의 발전과 관련이 있었다. 20세기 중반 모니터로 비행기를 추적하는 방공 시스템을 연구하던 심리학자 겸 엔지니어 J.C.R. 리클라이더는 1960년 후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인간과 컴퓨터의 공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비디오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컴퓨터와 사람이 함께 생각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는 머지않아 인간의 두뇌와 컴퓨팅 기계가 매우 긴밀하게 결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덧붙였다. MIT의 컴퓨터광들은 그러한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스페이스 워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마리화나에 취한 대학생도 쉽게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춘 사용 설명이 거의 필요 없는 상용 게임을 탄생시키는 데 기여했다. 더그 앵글바트는 이러한 디스플레이에 마우스를 결합하여 유저가 가리키고 클릭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도록 도왔고 제록스 펠로엘토 연구센터의 앨런 케이는 이를 책상 위 환경을 모방해 사용에 편의를 더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발전시켰다. 스티브 잡스는 그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애플의 매킨토시 컴퓨터에 채택했으며 2011년 투병의 와중에도 이사회에 참석해 사람과 컴퓨터가 음성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리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며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또 다른 비약적인 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발전에도 인간과 기계 간의 입출력은 여전히 엄청나게 느렸다. 2016년 여행 중이던 머스크는 엄지손가락으로 아이폰에 문자를 타이핑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타이핑으로는 뇌에서 기기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속도가 초당 약 100비트에 불과했다. 기계에 곧바로 생각을 입력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고. 머리와 기계가 고속으로 직접 연결된 것처럼 말이야. 그는 이렇게 말하며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샘 텔러에게 몸을 기울였다. 컴퓨터와 뇌의 인터페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적절한 신경과학자를 찾아볼 수 있을까? 머스크는 궁극적인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는 컴퓨터를 뇌에 직접 연결하는 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예컨대 뇌 신호를 컴퓨터로 보내고 다시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뇌 내부의 칩과 같은 장치 말이다. 그렇게 하면 사람과 컴퓨터 간의 정보 교류가 최대 100만 배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래야 진정한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의 말이다. 다시 말해, 그래야 인간과 기계가 파트너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2016년 말에 뇌에 작은 칩을 이식하여 인간이 컴퓨터와 마인드 융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옵티머스와 마찬가지로 뉴럴링크의 아이디어 역시 공상과학 소설, 특히 사람에게 이식되어 모든 생각을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뉴럴레이스라는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이 등장하는 이언 뱅크스의 우주여행 소설 컬처 시리즈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다. 머스크는 말한다.
뱅크스의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이 아이디어가 인공지능 영역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죠. 머스크의 원대한 목표에는 대개 실용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수반된다. 예를 들면 그는 스페이스 X의 화성 탐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스타링크 위성을 개발했다. 마찬가지로 그는 뉴럴링크의 뇌칩으로 루게릭병과 같은 신경학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컴퓨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계획도 세웠다. 그는 말한다. 뉴럴링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훌륭한 상업적 용도를 마련하기만 하면 우리는 20-30년 안에 인간 세계를 디지털 기계와 긴밀하게 연결하여 사악한 AI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뇌, 기계 인터페이스의 연구자인 맥스 호닥을 위시하여 최고의 신경과학자 및 엔지니어 6명이 뉴럴링크의 공동 창업자로 참여했다. 그 창업 멤버 중 머스크와 함께 일하면서 압박감과 혼란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유일한 인물이 4살 때 한국에서 루이지애나로 이주한 DJ 서였다. 서는 어렸을 때 영어를 잘 하지 못했기에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많은 좌절감을 느꼈다.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내 머릿속에 작은 무언가를 넣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을 거쳐 버클리 대학교에서 연구하며 뇌에 삽입되어 신호를 내보낼 수 있는 작은 센서인 뉴럴 더스트를 개발했다. 또한 머스크는 시본 질리스라는 시원한 눈매와 명석한 두뇌를 자랑하는 기술 투자자를 영입했다. 토론토 근처에서 자란 시본 질리스는 학창 시절 하키 선수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1999년 레이 커즈와일에 져서 영적 기계의 시대, 컴퓨터가 인간 지능을 능가하는 순간을 읽은 후 기술 마니아가 되었다. 예일대 학교에서 공부한 그녀는 몇 개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서 새로운 AI 벤처 사업을 돕는 일을 하다가 오픈 AI에서 파트타임 컨설턴트로 일하게 되었다. 머스크는 뉴럴링크를 창업할 때 그녀에게 밖에서 커피 한잔 하자며 데려나와 본격적으로 합류해달라고 제안했다. 뉴럴링크는 단순히 연구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가 그녀에게 장담했다. 진짜 장치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그녀는 벤처 투자자로 계속 일하는 것보다 이 일이 더 재미있고 유용할 것이라고 즉시 판단했다. 제가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 일론에게서 독특한 교훈을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녀는 말한다. 그런 사람과 인생의 일부를 함께 보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3개의 회사, 즉 뉴럴링크, 테슬라, 스페이스 X 모두에서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결국 뉴럴링크의 고위 임원직을 맡게 되었고 머스크의 사적인 동반자도 되었다. 돼지에 이식한 칩. 뉴럴링크 칩의 기반 기술은 1992년 유타 대학교에서 발명된 유타 어레이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뇌에 삽입할 수 있는 100개의 바늘이 박힌 마이크로칩이다. 각 바늘은 단일 뉴런의 활동을 감지하여 유선으로 사람의 두개골에 연결해 놓은 박스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뇌에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향한 나노 단계에 불과했다. 2019년 8월 머스크는 뉴럴링크에서 어떻게 유타 어레이를 개선하여 수천 개의 채널을 갖춘
통합형 뇌기계 인터페이스 플랫폼을 만들 것인지 그 방법을 설명하는 과학 논문을 발표했다. 뉴럴링크의 칩은 96개의 스레드에 3,000개 이상의 전극을 가지고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머스크는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제품을 제조하고 배포하는 방법에도 집중했다. 고속으로 작동하는 로봇이 사람의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뚫고 칩을 삽입한 후 스레드를 뇌에 밀어넣는 방식이었다. 그는 2020년 8월 뉴럴링크에서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개최해 뇌에 칩을 이식한 거트루드라는 이름의 돼지를 통해 이 장치의 초기 버전을 발표했다. 거트루드가 러닝머신 위를 걷는 영상은 칩이 어떻게 뇌의 신호를 감지하여 컴퓨터로 전송하는지 보여주었다. 머스크는 25센트 동전 크기의 칩을 들어 보였다. 그 칩을 두개골 아래에 삽입하면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었고, 따라서 사용자가 공포 영화에 나오는 사이보그처럼 기괴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었다. 제 머리에 지금 뉴럴링크 칩이 들어있어도 여러분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가 말했다. 저한테 지금 칩이 이식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몇 달 후, 머스크가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 근처에 있는 뉴럴링크 연구소에 들렀을 때 엔지니어들이 그에게 최신 버전을 보여주었다. 각각 약 1000개의 스레드가 있는 4개의 개별 칩을 결합하는 버전이었다. 즉, 4개의 칩을 두개골의 각기 다른 부위에 이식하고 귀 뒤에 내장된 라우터에 전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머스크는 설명을 듣고 거의 2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질리스와 그녀의 동료들은 긴장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그가 편결을 내렸다.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전선과 연결부가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그는 스페이스X의 랩터 엔진에서 연결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모든 연결 부위는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나의 장치로 가야 해요. 낙담한 뉴럴링크 엔지니어들에게 머스크가 말했다. 전선도 연결도 라우터도 없는 하나의 우아한 패키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오. 모든 기능을 하나의 장치에 담는 것을 막는 물리 법칙이나 기본 원칙은 없었다. 엔지니어들이 라우터의 필요성을 설명하려 하자 머스크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제거하시오. 그가 말했다. 제거, 제거, 제거. 회의를 마친 엔지니어들은 머스크 대면 후 고통 장애의 일반적인 단계를 거쳤다. 당혹스럽다가 화가 치솟다가 불안해지는 것이 머스크를 대면 후 사람들이 겪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들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흥미를 느끼는 단계에 이르렀다. 몇 주 후 머스크가 연구소로 돌아왔을 때 연구진은 모든 스레드의 데이터를 처리해 블루투스로 컴퓨터에 전송할 수 있는 단일 칩을 보여주었다. 연결도, 라우터도, 전선도 필요 없었다.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말했다.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신이 납니다. 그들이 직면한 한 가지 문제는 칩이 매우 작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기인했다. 그 때문에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많은 스레드를 지원하는 것이 어려웠다. 왜 그렇게 작아야 할까요? 머스크가 물었다. 누군가가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요구사항 중 하나라고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는 당연히 머스크의 알고리즘 스위치를 작동시켰다.
그는 모든 요구사항에 의문을 제기하라는 것부터 시작하여 알고리즘의 각 단계를 진지한 어조로 읊조렸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을 칩 크기에 대한 기초과학으로 이끌었다. 사람의 두개골은 둥글기 때문에 칩이 약간 불룩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름을 좀 더 키우면 어떨까? 그들은 인간의 두개골이 더 큰 칩을 쉽게 수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새로운 장치가 준비되자 연구진은 연구소에서 키우던 마카크 원숭이 중 한 마리인 페이저에게 그것을 이식했다. 그들은 페이저에게 비디오 게임 퐁을 가르쳤고 좋은 점수를 얻으면 과일 스무디를 보상으로 주었다. 뉴럴링크 장치는 페이저가 조이스틱을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각각 어떤 뉴런이 발화하는지 기록했다. 그런 다음 조이스틱을 비활성화하자 원숭이의 뇌에서 나오는 신호가 게임을 제어하기 시작했다. 이는 뇌와 기계를 직접 연결하려는 머스크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선 중요한 진전이 아닐 수 없었다. 뉴럴링크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1년 만에 6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인간을 위한 AI X.AI 2023년 위대한 레이스 기술혁명은 대개 팡파르가 거의 없이 시작된다. 1760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에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었다 라고 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디지털 혁명도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까지 취미로 개인용 컴퓨터를 조립하여 홈브루 컴퓨터 클럽 같은 모임에서 과시하던 괴짜들과 더불어 뒷전에서 수년에 걸쳐 비교적 조용히 무르익었다. 하지만 인공지능 혁명은 달랐다. 2023년 봄, 불과 몇 주 만에 수백만 명의 기술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일과 학습, 창의성, 일상 업무의 본질을 바꿀 변화가 놀라운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머스크는 지난 10년 동안 인공지능이 언젠가 고삐가 불려, 즉 나름의 사고를 발전시켜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에 대해 걱정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가 다른 형태의 지능보다 인간종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그를 종차별주의자라고 칭하며 그의 우려를 일축한 이후 두 사람의 우정에 금이 갔다. 머스크는 페이지와 구글이 인공지능 연구의 선구자 데미스 허사비스가 설립한 딥마인드를 인수하려 하자 그것을 막으려 노력했다. 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그는 2015년 샘 올트먼과 함께 비영리 공익활동을 표방하는 오픈 AI라는 경쟁 연구소를 설립했다. 인간은 기계보다 까칠할 수 있는 법. 결국 머스크는 올트먼과 결별하고 오픈 AI의 이사회를 떠났으며 그곳에 유명 엔지니어 안드레이 카파시를 꿰어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팀을 이끌게 했다. 그러자 올트먼은 오픈 AI의 영리 부문을 개설하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30억 달러의 투자를 받은 후 카파시를 다시 데려갔다. 오픈 AI가 개발한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대규모 인터넷 데이터 세트를 학습하여 유저의 질문에 대답하는 챗 GPT라는 봇이었다. 올트먼과 그의 팀이 2022년 6월 빌 게이츠에게 초기 버전을 보여주었을 때 그는 그 봇이 대학교 생물학개론 시험 정도를 통과할 수 있기 전까지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2, 3년 후에나 그들이 다시 찾아올 줄 알았어요. 게이츠의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3개월 만에 돌아왔다. 올트먼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 그리고 몇몇이 함께 게이츠의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와서 GPT-4라는 새 버전을 보여주었고, 게이츠는 생물학 문제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너무나 놀라웠어요. 게이츠는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아픈 아이를 둔 아버지를 어떤 말로 위로하면 좋을지 물었다. 인공지능은 방에 있던 우리 모두가 자신보다 더 훌륭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매우 세심하고 탁월한 답변을 내놓았어요. 2023년 3월, 오픈AI는 GPT-4를 일반에 공개했다. 얼마 후 구글은 바드라는 이름의 라이벌 챗봇을 출시했다. 그렇게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텍스트 기반으로 다양한 지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품을 위한 오픈AI와 딥마인드 간의 경쟁 무대가 마련되었다. 머스크는 이러한 챗봇과 AI 시스템이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손에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세뇌될 수 있으며 심지어 이른바 각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스스로 학습하는 AI 시스템이 인간에게 적대적으로 변할까 두려워했다. 그리고 보다 즉각적인 차원에서는 허위 정보와 편향 보도, 금융사기가 트위터에 넘쳐나게 만들도록 챗봇이 훈련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물론 그러한 모든 일은 이미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무기화한 챗봇 수천 대가 배치된다면 문제는 20배, 30배 이상으로 악화될 터였다. 시급히 구조에 나서야 한다는 그의 강박이 발동했다. 머스크는 오픈AI와 구글의 양자 경쟁에 AI의 안전과 인간성 보존에 초점을 맞춘 제3의 검투사가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오픈AI를 설립하고 자금을 지원했음에도 그 경쟁에서 소외된 것에 분개했다. AI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머스크만큼 폭풍에 매료되는 사람은 없었다. 2023년 2월, 머스크는 샘 올트먼을 트위터 본사로 초대하면서 오픈AI의 설립 문서를 가져와 달라고 했다. 머스크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를 어떻게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영리 단체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 합법적 정당성을 설명해 보라고 요구했다. 올트먼은 모든 것이 합법적임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며 자신은 개인적으로 주주도 아니거니와 현금을 챙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머스크에게 새로운 회사의 주식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머스크는 거부했다. 대신 머스크는 오픈AI와 올트먼에 대한 공격을 쏟아냈다. 오픈AI는 구글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한 오픈소스 유형의 비영리 회사였는데 지금은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가 통제하는 폐쇄소스 유형의 최대 영리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1억 달러를 기부한 비영리 조직이 어떻게 시가총액 300억 달러의 영리 기업이 되었는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이라면 왜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요? 그는 AI를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칭하면서 이제 그것이 무자비한 기업 독점의 소나기에 들어갔다고 한탄했다. 올트먼은 괴로웠다. 그는 머스크와 달리 세심한 데다가 맞서 싸우는 성격도 아니었다. 그는 오픈AI로 돈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머스크가 AI 안전 문제의 복잡성을 충분히 파고들지 않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머스크의 비판이 진정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생각했다. 올트먼은 나중에 카라 스위셔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얼간입니다.
저는 결코 되고 싶지 않은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 실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명언.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신이 제 피 묻은 증인인 만큼 저는 이 일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날은 밝은 날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날이 됩니다. 만약 어떤 것이 충분히 중요하다면 확률이 당신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살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왜 살고 싶은가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나요? 미래에 대해 어떤 점이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가 별들 사이로 나아가 여러 행성에 사는 종족이 되는 것이 미래에 들어있지 않다면 엄청나게 우울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목표가 무엇이고 왜 그런지 알 때 더 일을 잘합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것을 기대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억지로 포기를 강요당하지 않는 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걱정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우려할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골칫거리가 한둘이 아니죠.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살아가는데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아침에 들뜬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너무나 기대되고 미래는 정말 근사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일 말이죠. 저에게는 우주 탐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최고의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것 중 하나죠.